800년, 8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 400년 전 16세기, 17세기까지가 농업사회였어요. 그래서 농업사회에서는 그 기반이 삶의 기반이 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정적인 사회, 그리고 이제 어떤 부계 사회를 중심으로 왔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를 보겠지만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요 농업사회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동양이 이 전 세계 문명의 선두주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한 10세기 후반 그 서양의 암흑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계속 지속이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대 그리스의 문명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산업혁명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산업혁명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상당히 많은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고 또 대량으로 물건을 수송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또 그것이 기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이 옛날에는 그 대지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물건을 만드는 그것이 삶의 대표적인 현장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근대 산업사회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레오로 인한 근대 천문학, 물리학의 발전,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화학의 발전, 그리고 그것에 기반돼서 사실은 20세기에 일어났지만 생물학의 변혁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그것의 기반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엑스레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 구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리학이다, 화학이다, 생물학이다 이런 분야는 2000년 전에 용어를 하자면 그냥 철학입니다. 철학. 자연에 의하여는 자연 철학인데 그것이 근대 한 15세기, 16세기에 와가지고 근대 과학이 생겼고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학의 발전, 또 화학의 발전, 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생물학의 진전을 통해 가지고 학문이 분화되고 근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 20세기에 와서는 상당히 삶의 모습이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삶의 모습과 문명의 모습이 굉장히 바뀌어서 우리가 이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권력이 산업사회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서양의 근대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권력의 기준이 됐는데 20세기 후반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특히 지금은 국가보다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보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회로 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근대 과학의 혁명을 뛰어넘어서 20세기 후반에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그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고 정보화, 정보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20세기를 뭐 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 기반된 지식기반 사회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거 제가 마이크를 여기 살려니까 좀 답답하네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이거는 과학기술의 이제 발전 과정은 물론 가장 아주 기초적으로는 불의 발견, 그 다음에 도구의 사용이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발명의 역사지만 우리가 근대 한 150년 동안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발견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또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되고 또 노벨상에서 알고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발견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또 이제 뭐 이 20세기 초반에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제작해서 성공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분야에서 근대 과학의 가장 큰 시초가 되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또 그 외에 또 광전효과 이론, 또 브라운 운동 세 가지 중요한 20세기 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세 가지 이론을 1905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의 발명, 그리고 이제 1950년대 왓슨과 크릭의 아까 말씀드린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940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무르익어 갔을 때 그 전에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에너지하고 질량이 등가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에너지를 없애면, 거의 없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이 논의되다가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대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과학의 중심, 문명의 중심은 그때 유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이 또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핍박받고 또 그중에 일부는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했던 그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놔두면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공한 무기가 소위 말하는 거의 광신도적인 독재 집단에 가게 되면 인류의 참 미래가 어둡지요.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우리가 먼저, 이 자유진영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수많은 과학자들이 건의해서 소위 말하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이제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그것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짐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냉전 체제가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 냉전 체제의 희생양으로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는 사태가 생겼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이제 소련과 미국이 경쟁하면서 이제 우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잘 아시다시피 소련이 이제 앞서가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대가 되기 전에 달에 우리 인간을 올리겠다, 그렇게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제 지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9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주 경쟁, 또 미사일 경쟁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1990년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해체됨으로써 공산주의 몰락을 이제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우주 개발이 잠시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나사를 중심으로 했던 그 엄청난 국가의 자원을 들여서 했던 우주 개발을 좀 어느 정도 줄이고 하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다시 우주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유인 우주선을 달에 다시 보내고, 그뿐 아니라 화성에 우리 뭐 이제 보내겠다. 그런 그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게 1975년, 불과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이것도 30년 전에 제록스에서 개발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게 1991년도 이게 물리학자들이 만든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잠깐 이야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이제 물리 중에서도 물질의 근본을 따지는 입자물리 실험학자들이 이제 같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이제 교환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보내는 그 툴을, 그러니까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그 학자들이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인터넷 시대를 열게 했던 이제 그런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지 앤드 브린이 구글을 창업하고, 또 불과 10년 전이죠.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출시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 근대 문명 기기들이 발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요즘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후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업화 이후에 지난 한 100년 동안 우리 지구 온도가 1.6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6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 한 4, 50년 동안 많은 연구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지구 온난화가 정말 글로벌한 어떤 이 산업화의 영향 때문이냐, 아니면은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가 뭐 몇만 년, 몇백 년을 주기로 해서 온도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동의한 것이, 어쨌든 산업화 이후에 특히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온실가스죠, 일종의. 그래서 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상승됐는데, 이렇게 이것을 계속 두면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2100년까지 한 5도가 상승한다. 그럼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98년에 교토에서, 일본이죠. 일본의 옛 수도인데, 교토에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5.2% CO2 감축하자는 게 그때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속이고 어떤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 약속보다 더 많이 지켰고, 뭐 미국은 도저히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교토 의정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실 탈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교토 의정서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떤 국제적인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문제가 미국이었는데,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이 신흥공업국으로서 이제 계속적으로 CO2를 배출 많이 하는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에서 먼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을 당선된 이후에 이 문제를 현재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 포스트 교토 의정서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이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 12월 2009년에 코펜하겐에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 미국도 동참하고 우리 한국도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선진국 진입 직전 단계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동참할 뜻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미 작년 그 도야또 그 G8 그 학대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가 인류가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물 부족 국가예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처럼 많이 오지만 이게 지금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지하수 너무 많이 쓰고 해가지고 이미 물 부족국가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중동 부분 이미 물 부족 국가고, 그래서 물 문제가 아마 앞으로는 물이 석유보다 비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또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산업시대 300~400년 동안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죠.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기본으로 살고 있고, 그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 땅속 밑에 있는 그 석탄, 석유, 이게 이제 태양 에너지로